민족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대를 넘어 마음의 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있는 보통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박한 삶을 지혜와 행복을 전달하기 위한 오늘 이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예가 살아있는 나라로 발돋움하는데 오늘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는 1부 행사와 2부 행사, 3부 행사로 나눠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 행사를 주관하시는 김양수 박사님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대비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방문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민족윤리회의 첫 행사로 마음띠 입기를 주관하고 있는 김양수입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우리가 이제 그래도 기성세대라고 하는 우리들은 겨울 시대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자식들은 지금 여름 시대를 살기 때문에 짧은 팔 입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겨울옷 이야기를 해도 그 시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전달이 안 되는 지금 어려운 시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회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일전에 어떤 분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74년도 중동 우리가 돈 벌러 갔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집차를 사는데 시차를 다니고 공사 현장을 다녀야 되는 집차가 에어컨을 없는 집차를 일부러 샀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이 있어야죠, 실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차를 에어컨도 없는 걸 일부러 신청해서 왜 그랬느냐? 달러가 그때는 피같이 중요한 때였다. 그래서 자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다 생각이고 그것이 모여서 됐지만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같은 세대에서도 공감을 안 해줍니다. 당연히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고쳐져야 될 때다. 우리 세대에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다. 지금 사회에서 나타나는 게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서 생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보통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서 마음의 띠를 이어줘야 된다. 띠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머리띠 실컷 동여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사회생활할 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게 껍데기 보는 띠는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서로 마음을 세대 간에 이어주는 띠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한 세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런가? 우리 생각을 전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머리는 컴퓨터 같은 겁니다. 겨울에 쓰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금 여름에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비교하고 누가 좋으냐 서로 대결을 하는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보람 있는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 보자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뭐 뜻은 대충 전달이 됐는 것 같고, 또 우리가 2부 행사에서는 우리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각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듣는 그런 배우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오늘은 김혜성 목사님이 이주 노동자들, 우리도 70년대 80년대 외국에 나가서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좀 잘 사니까 다른 국가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분들을 사실 조금 깔보고 낮춰보는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서는 그래도 공부하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 한국에 보니까 한국이란 사람들이 보니까 형편없구나. 인간적으로 봐서는 존경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가고 동남아도 많이 가는데 한국에서 왔다 할 때 존경하겠습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한국에서 왔다 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래 됐느냐? 그것도 사회가 빨리 바뀌는 데 비해서 배우는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배우는 자리가 필요하고, 그래도 다 속도를 못 맞추기 때문에 3부 행사는 이 자리에서 바로 나도 명사다. 요즘 나도 가수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와 패러디를 해서 나도 명사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힘을 실으면 정책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내보자. 그래서 이 한민족 윤리회라는 이 제목은 사실은 사단법인이 오래됐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듣기에도 좀 오래됐는 거 아니냐, 좀 젊은 사람이 들을 때 고리타분하다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봐서 또 바꾸면 되고, 처음 시작했던 그 뜻은 상당히 숭고한 분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세대에서 또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또 이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 처음에 한 걸음은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의 기원이 모이면은 창대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을 좀 소개 안 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네. 자, 우리 김양수 박사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는 누가 연사고 아니 누가 귀빈이고 이런 거 없이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사를 갖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참 중요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호중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잠깐 오시죠. 우리 김무중 선생님께서는 전라북도 무주에서 출생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철도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성간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하시고 시민 음주민 공동체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키트리 본부장님을 또 여기 마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의 띠기란 연재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음띠기의 그 첫 테이프를 제가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김양수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거친 손을 가지신 할머니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그 말씀을 해주실 시간이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땜방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긴 했지만요.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준비한 게 많이 부족해서 좀 가볍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아들
같은 그 세대도 있고 형님, 동생 같은 모든 세대가 다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세대 공감이라고 하는 게 소리굽새처럼 어느 한쪽을 팅 하고 치면 다른 쪽에서 울리고 소리가 함께 난다는 것이 공감이겠죠. 어르신들이 아프고 힘들어하실 때,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모든 세대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한다는 그게 공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음띠 있기에서 마음이란 게 과연 존재할까 하는 부분에서 저도 오랫동안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아플 때는 골치가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그러시죠? 예.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을 좀 겪어봤는데요. 용인에서 3살짜리 아이가 시내버스에 치여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버스의 바퀴에 아이가 들어가서 크게 다쳐서 죽었는데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의 남학생들이 그 광경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듯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본 어느 여중학교 여중생 3학년의 학생이 인터넷 포털에 글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 현장에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엄마는 아이를 머리가 없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남학생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국을 울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꼬박 새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3살짜리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사고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전 국민이 함께 슬퍼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그 남자 아이들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 순간에 환호성을 질러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자체도 아픔인 거죠. 그것도 마음이 아팠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제 생각에는 1인분 1인용짜리 마음도 있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도 있고 2인용, 3인용, 5인용, 가족용의 마음 그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또 저희가 그렇게 배워봤 나라 사랑하신 그리우님께 바칩니다. 나라 없는 외로움, 고통, 몸은 찢기어 만신창이 되어도 나라 독립을 위하여 그 굳은 절개에 님이시여 편히 쉬세요. 애국 선열님의 고래, 소나무의 비유, 송죽 잦은 굳은 마음, 독립 영원을 기다리는 님이시여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독립이 되려는 희망이 비치는 결과를 가슴 속에 품고 기다리는 마음. 독립된 내 나라, 세계 번열의 나라니 님께서 바치신 희생, 후손들이 누리고 행복합니다. 님이시여, 이 나라를 다시 또 염려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맙습니다. 꽃다발을 또, 고맙습니다. 네. 네. 태극기는 엄마에서 들어주실까요? 태극기 들어주시죠. 참. 네. 나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수경 선생님, 저거 한번 써봐요. 정말 이렇게 써보니까. 제가, 어디, 용서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거 한번 써봅시다. 저 이렇게 수많게 이렇게 서보죠, 저는. 네, 근데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나는 또 유관순 여사가 오셨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면 또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밖에 분께서 잠깐 나와보시죠. 어떠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성입니다. 과찬을 해주셔서 부끄럽습니다. 보잘것없는데 이런 좋은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가 1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앞으로 급격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한국이 전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입니다. 아기 안 낳기 전 세계 1등 국가고요. 이런 출산율이 2300년까지 지속된다면 남한 인구가 약 5만여 명으로 줄어들어서 멸종 단계로 간다 하는 인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구 부족, 노동력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150만 외국인 체류자가 500만 명, 1000만 명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만 쌍을 넘어섰고 그 결혼하는 10쌍 중에 하나는 무조건 외국인과의 혼인입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외국인과의 혼인이고요. 그 사이에 많은 자녀들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깃발 내리고 다인종, 다민족 사회,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인정하고 외국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 하는 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더 좋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하는 것의 첫 번째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또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면 친한 감정을 가진 친한 인사가 되어 돌아가거나 살아갈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반한 감정을 가진 반한 인사가 되어진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전 네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왔다 간 사람들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칼라 달력에 사진을 실었는데 그 사진은 한국에서 일하다가 팔뚝 잘린 사람들, 그 팔뚝 잘린 사진들을 담아서 달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력 볼 때마다 한국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그 책자를 만드는데 표지부터 팔뚝 잘린 사람, 노려보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를 넘기면 손가락 팔뚝 잘린 사람들, 다리 부러진 사람들, 화상을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지 5, 6개월이 되도록 시신이 온전히 부패해버린 그런 끔찍한 모습의 사진을 싣고요. 마지막에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죽은 방글라데시 사람들 명단을 빼곡 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한 감정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날리면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만큼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로 탈바꿈되는 모습이 있죠. 제가 스리랑카를 1년에 한 서너 번씩 갔다 오고 지난주에도 제가 스리랑카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스리랑카 대통령께서 초청을 하고 만찬을 베풀고 이제 격려를 하고 상도 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스리랑카 대통령께서 저에게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겁니다. 쓰나미 때 한국 기독교 계통의 모든 그 생활 필수품, 의약품 430만 달러치를 온통 스리랑카로만 제가 연결을 시켰고요. 또 한국에 와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 2만 5천 명을 돌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스리랑카에 학교를 만들고 컴퓨터 교실을 만들고 뭐 이런 지원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큰 선물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주려고 큰 선물을 준다고 할까? 그런데 코끼리 한 마리 줄 테니 받아가라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도 아니고 뭐 코끼리 한 마리 어떻게 지금 머리로 이고 가거나 업고 갈 수도 없고
참 우리 대한민국에도 코끼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완곡히 거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두어 달 후에 그 중앙일보에 코끼리에 관한 기사 하나가 실려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코끼리 9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암코끼리 3마리가 있고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출산이 중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희귀동물, 멸종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코끼리들 죽게 되면 이제 우리 후세대들 코끼리 구경하러 이제 해외에 나갔다 와야 되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외교통상부가 나서서 이제 백방으로 수송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그 코끼리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주고 업자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업자가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기도 하고요. 이 코끼리가 희귀동물, 멸종동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매매, 이동이 전면 중단되어 있고요. 참 큰일 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사 내용인즉슨 새끼 낳을 암코끼리 한 마리 구할 수 있나요? 이런 기사가 실려 있는 거죠. 그 기사를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주겠다는 코끼리 싫다고 했는데 이 코끼리가 이렇게 귀한 줄을 몰랐고요. 그렇다면 우리 스리랑카 대통령께 전화를 한번 해보자. 전화를 했더니 주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새끼 낳을 수 있는 암코끼리를 한 마리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천 서울대공원이 서울시 소유입니다. 서울 과천대공원 동물원장이 2시간 만에 득달까지 쫓아왔어요. 어떻게든 그 코끼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왕에 받을 수 있다면 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코끼리, 어릴 때부터 훈련된 것으로 암수 한 쌍을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뭐 복잡한 조건에 한 쌍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왕에 일을 시작한 김에 그렇다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해서 스리랑카 대통령께 또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조건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스리랑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코끼리 도입 작전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스리랑카에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반대를 하는데 현 대통령이 하는 게 싫다는 거죠. 또 스리랑카는 적도 위에 아주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추운 겨울이 있는 나라라는데 거기 가면 눈도 오고 얼음도 오는데 얼어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말 되는 얘기고요. 또 국제 동물 보호단체들은 심각하게 이 희귀동물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이동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반대 운동을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국회 비준을 받고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김혜성 목사에게 코끼리 한 쌍 선물로 준다 하는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코끼리를 받아야 되는데 배로 실어 올까요? 비행기로 실어 왔습니다. 비행기 값만 1억 8,700만 원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그 과정을 거쳐 지금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그 코끼리 한 쌍이 와 있습니다. 새끼 코끼리가 이제 부렁부렁 자라고 있고 혹시 언제 한번 우리 여기 회원들 한번 저희 행사할 때 한번 제가 초대할 때 무료로 다 입장할 수 있도록 한번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면 스리랑카 대통령을 어떻게 알게 되냐라는 거죠. 처음부터 스리랑카 대통령을 알게 된 건 아니었고요. 어찌 살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과 인연이 돈독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15, 16년쯤 이제 성남에서 활동을 할 때 경기도 광주를 다녀올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산업도로를 올라오는데 버스 정류장에 외국인 2명이 정류장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걔 눈에는 뭐 똥만 뺀다는 얘기처럼 제 눈에는 외국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외국인 2명을 보면서 아, 저 친구들이 왜 저기에 서 있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차로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웅크리고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차를 세웠고요. 쫓아가서 물었더니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인데 잘 만났다. 같이 가자. 명함도 건네주고 차에 태워가지고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직장을 구해줬습니다. 고마웠던지 일요일 날마다 이제 스리랑카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스리랑카 공동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리랑카는 4월이 설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 4월 행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모인 한 200명 정도 스리랑카 친구들 속에 그 야당 국회의원의 조카가 2명 있더라고요. 그 야당 국회의원이 그 직전 노동부 장관이었고요. 노동부 장관이 전에 자기 지역구에 있는 젊은이들을 왕창 한국에 보내준 거예요.
우리 옛날 독일이나 이런 데 가려면 돈 싸주고 이제 가야 되는데 동네 이제 지역구 사람들 왕창 보내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은인인가요? 그분을 초청해서 함께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제 그 작은아버지 한 분을 초대를 했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를 초청하고 저도 처음으로 스리랑카를 가보게 되고요. 그렇게 몇 차례 오고 가던 중에 그분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번 대통령 선거 출마해서 당선된 마힌다 라자팍사라고 하는 현 대통령이고요. 그분이 6년 임기 재선에 또 성공했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길거리에 서 있는 외국인 2명 안쓰럽다는 생각이 안 하는 것뿐인데 대통령을 만나게 될 줄이야. 암수 코끼리 한 쌍을 선물로 받게 될 줄이야. 참 꿈만 같은 이야기. 지금 동화책 출판사에서 그 동화책으로 내자고 해서 지금 써서 이제 동화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길거리에 서 있는 외국인 2명 불쌍해서 안아준 건데 참 복받는 비결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건 어쩌면 저희 집안의 내력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할아버지들 중 몇 분이 미국에 갔죠. 가서 접시 닦고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셔서 제 작은 할아버지가 서울특별시 초대시장을 지낸 김형민이라는 분입니다. 외국 이주민 생활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의 지도자로 살았던 모습 아닌가요? 그분 시절에 예전 한성이라고 불렀던 것을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고요. 며칠 전 그 서울시에 가서 무슨 협의를 하나 하는데 참 공무원이 빡빡하게 얘기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좀 화가 났고요. 그래도 내가 그 당신네 서울특별시 초대시장에 내가 손자인데 이렇게 홀대할 수 있냐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마디 던졌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역대 시장란이 딱 있고 거기 딱 보니까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초대시장 김형민 사진이 있고 뭐 역대 업적이 몇 가지 쫙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어나서 넙죽절을 하고 하여튼 요청하시는 건 자기 해드리겠다고. 참 오래간만에 저 조상덕을 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제 친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었고요. 외국 이주민 생활을 했던 모습이죠. 그런데 더 유명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미국에 갔습니다. 접시 닦고 청소했고요. 합법치를 불법치를 넘나들었고요. 공부도 하고 노동도 했죠. 혹시 이승만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어린이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도 미국에서 외국인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이 돌아와서 우리나라 한국 초대 대통령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부인 이름은 누군지 알아요? 이거 하나 맞추면 초콜릿 사주는데 누구? 김현진? 자기 이름이야? 아,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외국 여성이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영부인은 한국 여성이 아니라 외국 여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가정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일가는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이제 150만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 와 있는데 최고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 많습니다. 또 한국에 올 때 500만 원, 1000원 돈을 주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올 수도 없어요. 최고 대학 나온 엘리트들이 실력이 있는데 돈까지 벌어가지고 가서 장관, 국회의원 된 친구도 있고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장차 그들 가운데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친한 인사가 됐으면 한국을 살아가는 대통령이 될 거고, 함부로 대하고 했으면 반한 감정을 가진 대통령 되지 않겠냐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 출신 흑인이죠. 엄마는 하와이의 백인 여성이고요.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이죠. 그런데 이 오바마는 새카맣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에 복잡한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잘 자라서 미국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사실 제가 요즘 참 심각한 고민을 빠지고 지금 눈에 막 핏줄도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 스리랑카를 갔다 왔더니 사실은 이제 그 전 이야기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국의 아프리카 가나 출신 흑인 여성과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세 자녀가 태어났고요. 그런데 이 세 자녀가 엄마를 닮아서 이제 피부색이 까맣고 곱슬머리의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는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인이죠. 그런데 엄마가 4년 전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세 아이들과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엄마 장례를 치르는데 한국 국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이 엄마의 시신을 관에 담아가지고 저희는 하도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면 장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차에 싣고 이태원에 있는 가나 대사관 정문 앞에 이 시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날 연락이 오고 그 3일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년, 3년 가도 장례를 치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영안실종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지하 단칸방에서 일용직을 하면서 도저히 새 아이들 데리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KBS 인간극장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5부작으로 방송이 됐죠. 아빠와 흑진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방송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엄마 돌아가시고 이 아버지가 그 방송 나와서 아마 꽤 모금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또다시 찾아왔어요. 또 힘들다는 거예요. 아마 또 그때처럼 모금이라도 좀 해달라는 요청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지구촌 학교라는 다문화 가정 당신의 자녀들을 받는 학교를 만들고 있다. 그때까지 한 5, 6개월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 아이들 책임질 테니 그때부터 당신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2달 뒤에 신문에 떴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부산 태종대에 가서 투신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형제가 10명입니다. 이 10명 아버지의 형제 중에 이제 한 분 돌아가시고 남은 9명이 들어간 회의를 했죠. 이 세 자녀가 이제 천의 부하가 됐는데 그래도 당신 핏줄 아니냐. 그러니 당신들 9형제나 되니 한 명 손을 들고 책임을 지겠다고 해라. 했더니 묵묵부답. 아무도 손들질 않아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이들 키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빨은 고무하나는 더군다나 피부색이 까만데 어떻게 키울 수 있냐는 거예요. 혹을 떼려다 혹을 붙였다는 얘기처럼 이 세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이들을 제가 받았고요. 첫 번째 한 작업이 전학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학을 시키러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세 아이들을 데리고 앉았는데 교장 선생님 첫 마디가 야, 너희들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한국에 태어나고 한국에서 왔는데 어디에서 와? 오긴 어디에서 와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오시더니 너희들 어느 나라에서 왔니? 교원부장이 오더니 너희들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 아이들이 결국 눈물을 떨기 시작했고 배가 아프다고 복통으로 쏘기 시작한 거예요. 빠져나가고 싶다는 거죠. 어쨌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니라는 건 전 알아요. 어쩌면 말문을 뜨고 좀 가까이 다가서고 싶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호감을 사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질문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는 거죠. 글로벌 에티켓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외국인과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배타성이 우리한테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죠. 또 단일민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무조건 피부색만 다르면 외국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우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세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 이 세 아이들을 받은 것 불쌍해서 제가 안아준 겁니다. 안쓰러워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이 세 아이들 중에 마지막 막내가 이제 저희 학교 이제 먼저 입학을 했고요. 이제 어린이 회장 선거에 저희는 통합교육을 위해서 한국계 저소득층 아이도 일부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회장 후보에 이제 한국계 아이도 출마를 했고 저희 다문화가정 아이도 출마를 했는데 이 다문화가정 대표로는 제가 키우는 이 막내 아들이 이제 출마를 한 거죠. 제 속마음에는 이왕이면은 제가 키우는 아이가 회장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다문화학교니 다문화가정 아이가 회장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꼬마들 선거운동하는데 끼어들어서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안타깝게 지켜만 보는데 한국계 아이들은 너무 잘합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 방불토록 아이들 격돌을 하는데 벽보를 붙이고 유세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다문화가정팀은 이제 학교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죠. 미얀마에서 온 아이, 인도에서 온 아이, 중국에서 온 막 자기를 기르는 사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거운동은커녕 이제 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 키우는 막내 아이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순서대로 연설을 하는데 마이크를 잡았죠. 야, 너희들 미국 대통령 누군지 알아? 버락 오바마 하고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죠. 그 대통령 아저씨 얼굴이 새카맣잖아. 아버지가 아프리카 케냐 출신 흑인이라서 그런 거야. 나도 얼굴이 까맣잖아. 우리 엄마가 아프리카 가나 출신 흑인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얼굴은 까맣지만 나도 커서 버락 오바마 같은 인물 되고 싶어. 나 찍어줄래?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뚜껑을 열었는데 압도적으로 이 아이가 어린이회장에 당선된 거죠. 어린이회장 당선되고 어린이회에서 이제 몇 가지 논의를 하고 이제 첫 번째 사업이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보 같은 언론사, 뭐 방송, 신문 기자들이 잔뜩 몰려서 다 촬영하고 다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 내용인즉슨 대통령 아저씨 우리가 당신 위인 전기를 만화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버지는 흑인이고 엄마는 백인이고 그래서 당신 까마귀 뭐 그런데 마약도 하고 했다면서요. 우리도 그런 사정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아저씨 한국 올 때 우리 학교 한번 들러주세요. 우리 만나고 싶어요. 이런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뭐 우체국에서 편지 발송하는 것도 전부 이제 뭐 기자들이 다 촬영을 했고요. 사실 이번에 해남보 정상회의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왔다 갔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백악관으로도 전화하고 뭐 미국대에서 전화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1박 2일로 잠깐 왔다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한번 방문할게요. 아이들이 하는 일이지만 아마 이게 실효성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지구촌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바마 스쿨이라는 이름을 아이들이 종종 쓰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오바마 스쿨이라는 도메인을 치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어쨌든 국빈 방문하는 국가 원수들 현충원에 가서 헌화 분양도 하지만 이제 불유 시설 하나씩 방문하는 게 관리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가야 된다면 어딜 가겠습니까? 지구촌 학교 한번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축구 클리닉이라는 데를 이제 프로그램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강사로 제주 유나이티드의 강수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이제 강사로 온 거죠. 강사로 와서 이 친구가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 아이를 보고 와락 끌어안았어요. 너 왜 나랑 똑같이 생겼니? 이 강수일 선수의 고향이 동두천입니다. 엄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피부색이 까맣고 곱슬머리인 거 보면 아마 흑인 병사였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부분이고요. 참 천떡꾸러기처럼 살았지만 축구 선수가 되고 저희 학교 홍보대사가 되고 축구 감독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 이제 축구 공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서울 경기 할 때마다 아이들 초청하는 거죠. 아이들 신나게 가서 응원하고 먹고 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2월 29일 날 쿠웨이트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제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상암 경기장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볼키즈로 선발이 됐어요. 공을 들고 양쪽 국가대표 선수 끌고 입장을 하는 거죠. 운동장 가운데 서서 심판에게 이제 공 전달하고 만장하신 관객들에게 뭐 조라하면 절하고 손을 들고 퇴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막내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아이입니다. 지금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여튼 인물로 이제 키워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둘째 아이도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4년 전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영화 배우 탤런트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이제 완득이라는 영화 500만 흥행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감독 하나가 찾아와서 다문화 가정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아이들 아역 배우 캐스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다 그런 아이들이니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대본을 받았죠. 대본을 받아서 20여 장을 아이들에게 한 10번 정도 읽어보고 가자. 해서 이제 제 둘째 아들도 데리고 이제 약속된 날 이제 차에 태웠죠. 그리고서는 야 대본 꺼내봐. 없어요. 왜? 안 가지고 왔어요. 어떡하려고? 다 읽었어요. 그래?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죠. 감독을 만든 감독을 그냥 꺼내봐. 없어요. 다 읽었어요. 해봐. 2, 3분 하니까는 그만해.
저랑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 뽑겠습니다. 캐스팅 됐어요. 연기 수업 한 3개월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영화 촬영 반절 정도 했습니다. 이 아이 출연료로 5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9월 달에 개봉이 됩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 주소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서 식사해요. 어쨌든 이 아이는 지금 탤런트 영화배우로 좀 길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첫 번째 아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아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딸이죠. 근데 이 아이는 키가 초등학교 때 168cm예요. 하여튼 지금 중학교 1학년 전에 반에서도 두 번째로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모델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윤주라는 모델을 자기가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무식해서 장윤주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꽤나 유명하고 국제적인 모델이고 아주 다재다능한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하구나 하는 걸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는 MBC 방현주 아나운서가 이제 함께 얘기를 하던 중에 모델 되고 싶다더라. 근데 장윤주를 좋아한다더라 했더니, 장윤주요? 내가 매일 만나요. 친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한번 만나게 하자 해서 이제 MBC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세 아이들 데려갔는데 짠! 나타난 게 장윤주예요. 그리고 장윤주 씨가 뭐 선물도 듬뿍 나눠주고, 그리고 점심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특별 부탁을 하는 거죠. 너 15살 되면 그때부터 내가 모델 훈련을 시켜준다. 이 멘토는 나야. 내가 너 15살 때부터 모델 훈련을 시킬 텐데 국제적인 모델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마음씨도 고와야 되고, 대신에 이 아이가 폭식하는 못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건 고쳐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날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밥은 뜨지 않고 야채하고 과일만 딱 뜨는 거예요. 야, 너 이상해졌다 했더니 관리해야죠. 어쨌든 대한민국 수천 명 모델 중에 피부색이 검은 흑진주 모델도 한 몇 명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피부색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 최고의 장점으로 바꿔내자는 거예요. 어쨌든 지구촌 학교는 다문학교를 만들고 사실 학교를 만들 때 스트레스를 얼마나 극심 받았든지 안면 마비가 와서 입이 여기가 돌아간 적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인가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예요. 그런데 정부나 교육청, 교육부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천덕꾸러기로 죽어가는 이 아이들. 그런데 제가 이제 눈이 핏줄이 터지고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큰 아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스리랑카를 다녀왔더니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3 여자애들 선배 3명이 이 1학년 얘를 포함해서 5명을 골목길로 불러내고 술을 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했고 담배를 피우라고 해서 안 한다고 했더니 손목을 내라고 해서 냈더니 손목을 카터 칼날로 4번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요즘 학교폭력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키우는 아이도 그런 피해를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뭐 병원을 가게 되고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반면 학교가 활짝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인즉슨 거짓말이에요. 대신에 손목 끄은 것도 선배들이 끈 게 아니라 지가 자작극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했더니 학교 가기 싫어서요. 왜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마이콜이라고 자기를 부르다는 거예요. 마이콜이 뭔지 알아? 둘리 만화 캐릭터 중에 새카만 뭐 이런 캐릭터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얘를 가르쳐서 마이콜이라고 자꾸 불러대니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쳐다보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서 자기 손목을 걷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초등학교에 40%가 이탈합니다. 중학교 가면 총 60%가 이탈해요. 고등학교까지 가면 70%가 이탈합니다. 어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책임교육과장 하는데 절반 정도가 다 이탈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 아이들 잘못 놔두면 프랑스 인종폭동 사태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 그 32명을 사살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범인이 누굽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 이민 갈 때 그 따라간 한국인이죠. 미국 생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 그런 참극을 빚어내고 있고, 만일 그런 사태 우리 안에서 터진다면 모든 책임, 모든 피해 고스란히 우리가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제 KBS 가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울면서 방송을 하나 했어요. 그 요즘 여러분 신문 방송에서 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이라고 하는 어떤 17살짜리 아이 하나가 러시아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국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죠. 그런데 아버지가 3살 때 사망했죠. 러시아에 있는데 엄마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고아가 되고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서 러시아에 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견뎠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러시아 쥐 또는 뭐 파란 눈 이런 식으로 불러대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중퇴를 한 겁니다. 중퇴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간곡히 설득을 해서 중등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자마자 아이들이 또다시 뭐 튀기니 뭐니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 3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화염병을 만들어서 자기 다니는 학교에 불을 질렀어요. 화염병을 던져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는 데마다 다 불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가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성동구치소 가서 이 아이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런 아이가 지금 부지기수로 지금 2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좋은 나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문제이고요. 어쩌면 범죄단을 기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지금 첫 단추를 꿰는 시점입니다. 지금 첫 단추를 잘 꿰면 나머지 단추를 잘 꿰질 것이고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앞으로 꿰는 단추마다 다 잘못되는 거죠. 좋은 나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교육기준들 또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 그 자녀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모임에서 이 다문화 가정과 유기주민들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서 친한 인사를 만들어내고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재로 길러내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